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능 문제에 나오는 첫 번째 테마 생명가능지대와 그 다음에 원시지구 형성과 진화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긴 행성의 조건들. 자, 여기 파트에서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업만 충실히 들었다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2점 또는 3점 그냥 건진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나올 얘기가 두 번째 6페이지 나오는 지구계의 구성요소. 지구계의 구성요소. 자, 지구계 구성요소 뭐 있다?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수능 경향대로 응시자 수가 늘어나서 문제가 좀 더 지엽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캡틴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특히나 기권 파트나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수권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기권과 수권. 자, 왜냐? 떠들어줄 내용이 워낙에 많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기권, 수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배경 지식을 좀 쌓고 들어갑시다. 자, 앞서 이미 다 얘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밀도의 정의가 뭐니? 밀도라는 게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자,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일정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다, 그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핵과 멘틀,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밀도 차이에 의한 거다라는 이미 언급을 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열대류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열대류. 자, 열대류에 관한 얘기는 대류? 대류가 뭐니?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게 뭐 받아서? 열 받아서 대류하는 걸 열대류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열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누구? 당연히 유동성이 있는 물체나 가능할 테고요.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거냐?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일 때나 가능한 얘기. 됐나요? 물론 연약권 같은 경우는 고체이지만 대류가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기본적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가열. 뜨거우니까 빨간 적어보도록 할게요. 액체나 기체가 가열된대. 당연히 가열된다라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분자 세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되니? 증가할 거라고요. 그렇지만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떻게 되니? 밀도가 작아지게 될 거야. 됐습니까? 열 받으면요, 부피 증가의 밀도가 감소해.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하니?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뭐 하게 된다? 오르게 된다는 얘기라고. 초등학교 때 배워왔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니까 반면 액체나 기체가 무언가를 냉각이 된다라면 분자 운동이 둔해질 된 거니까 분자 세거리가 좁아져요, 가까워져요, 부피가 감소하게 될 거야.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가 되는 거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꼴이 될 테고, 밀도가 커져 무거워지는 거니까 뭐 하게 되겠다? 가라앉게 될 거야. 이게 기본적인 열대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아랫부분이 이렇게 뭐하다요? 핫하고요. 상대적으로 윗부분이 뭐하다고요? 하다라고 치자라면 차가워? 누가 밀도가 크니? 차가운 게 밀도가 커. 뜨거운 게 밀도가 작아. 밀도가 작으면 오르게 될 테고 밀도가 커요? 가라앉게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봐라 뭐냐? 대류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얘가 이렇게 지표면이 있는데 아래가 뭐하다? 쿨하고요. 윗부분이 뭐하다라면 핫하다라면 누가 밀도가 크니? 아래가 밀도가 크고 위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안 일어나겠고 이렇게 하강 안 일어나게 될 거야. 그딴 얘기는 얘는 나 대류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 하면요. 이렇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라고 얘기할 때
대리현상이 일어나.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막 빙글빙글 돌아간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층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왼쪽에 큰 놈과 작은 놈 층상구조가 나눠지게 되겠는데 얘는 뭐다?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리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반면 대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안정 불안정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니까 안정한 상태예요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정리될까요? 됐나요? 그래요. 지금 기권 그리고 수권 우리 앞으로 나가 배우게 될 대기의 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까지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 됐습니까? 이제 정리하시고요. 본격적으로 기권에 관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6페이지 지구의 구성연소 첫 번째 뭐에 관한 얘기? 기권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권. 자, 기권. 당연히 대기상, 대기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합시다. 지구 대기 기권의 가장 누구다? N2. 질소기체가 가장 많아요.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이미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다? 산소.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니?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워낙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 18조 원소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CO2가 되겠고요. 찡찡찡 뭐까지? 수증기까지. 자, 수증기는 대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뭐다?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자,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정도가 대충 얼마? N2라고 나오고요. 대충 이만큼이 뭐다? O2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C하고 D 나오면 C2예요라고 하면 애들 다 뭐? CO2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다? CO2가 아니라 아르곤이라는 거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기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개 층상구조로 나타난다. 기권의 층상구조. 자, 기권, 중간권, 10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간권에서 배워왔었으니까, 그지?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네. 뭐에 따라 구분해놨니?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그래서 봐봐. 온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꼴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왜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 높아져 지그재그로 나타날까요? 라는 얘기거든. 자, 지금 얘가 지구인데요. 지구가 아니고서는 자, 지구 이외의 행성들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 온도가 되겠고요. 높이라고 둔다라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대체적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나타난대. 이게 정상적인 경우래. 일반적인 경우래. 자, 일반적인 경우인데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라는 얘기라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행성들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층으로요? 2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온도가 높으니까 차갑지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차가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지표 복사에 의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가지고요. 행성의 겉표면이 뜨겁게 달구어졌기 때문이야. 여기가 뜨거워? 그래. 난로가 있을 때 난로 가까이에 손을 댄 거랑 멀찌감치 댄 거랑 어느 게 뜨겁니? 가까이에 댄 게 뜨겁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뭐다? 지표면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가까이가 뜨겁고요. 위가 차갑다는 얘기라고. 일반적인 행성의 층상구조, 기권의 층상구조는 2개 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윗부분 같은 경우 어때? 윗부분은 아래가 온도가 낮고요. 이런 온도가 높아. 이건 왜? 이거 왜 그럴까? 바로 뭐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란 얘기야. 이게 지구 이외의 행성들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2개 층상구조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만
지구는 어떻게 나타나니? 지구는 온도, 높이라고 한다라면 지구라는 행성은 어떻게 나타나요? 온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4개의 층상 구조로 나타나는 거야. 그치? 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자자자. 여기 지금 대륙권에서는요. 높아 위가 낮은 게 뭐 때문이다? 말 그대로 얘랑 똑같은 이유인 뭐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란 얘기라고. 그지? 그러면 봐봐. 는 열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왜 높을수록 높아지니? 그래요. 얘는 뭐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중간권은요. 왜 온도가 낮아지니?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래, 얘도 마찬가지 뭐다?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문제는 얘랑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변태적인 건 누구니? 바로 누구예요? 성층권이 변태적인 놈이라고. 원래는 지표면에 가깝다라면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온도가 높고 위가 낮은 이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바로 뭐? 다른 행성에는 없는 지구기권의 특징. 성층권에는 뭐 있나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뭐가 있대요? 여기 부근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다른 행성에는 없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야.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해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자,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자기파 중에서도 에너지가 꽤나 센 전자기파란 말이야. 그래요? 오존층에서요, 강한 에너지가 전자기파인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꼴로 나타난다. 자, 다시 한번. 성층권에 있는 누가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는 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각각의 기권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끝났네. 끝났어. 이미 우리 뭐 했다? 열대류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뭐를 정리할 수 있다. 보자. 대륙권 같은 경우는 위가 온도가 높아. 위가 온도가 낮죠.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기다 적어볼까? 대류 현상이. 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납니다. 성층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중간권 일어나요? 열권 안 일어나요. 정리 끝난 거지. 원리만 아시면 암기할 사항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되도록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셔요. 됐습니까? 안정. 그러면 당연히 대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때문에 모두 결정이 되니 기층의 안정성을 따지자라면 열권은요, 대류가 안 일어나 안정. 중간권이 일어나네 불안정. 성층권은요, 안정. 대륙권은요, 불안정.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을 정리를 하자라면, 자, 대륙권 같은 경우는 다른 층상과 다르게 뭘 가지고 있다? 수증기를 갖고 있대. 그래서 대륙권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일어나요? 비바람, 기상현상이 일어나겠다. 반면 성층권은요, 기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뭐다? 안전하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항로로 쓰인다. 중국은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 바람은 불겠지만 비가 내리진 않는다는 얘기. 또 게다가 중간권은 뭐니? 유성이 관측된다고 하죠. 유성이 뭐예요? 똑같이 지나가는 틈새가 지구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오게 된다, 그지? 그 결과 대기와의 마찰로 타면서 밝게 빛나는 걸 유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기가 어디 있냐? 열권에는 왜 안 나타나? 바로 열권의 특징이 뭐니?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기와의 마찰로 탈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어디에서? 중간권에서 유성이 나타난다는 얘기. 정리될까요? 또 열권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뭐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대전된 입자들로 인해 오로라가 나타나게 된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라면 뭐 이런 얘기들. 자, 여기가 높이가 얼마? 100km 정도. 얘를 기준으로요. 뭐 여기는 뭐 1000km 정도. 지구 대기는 약 1000km까지 존재하는데, 자, 오늘 언급했던 여기 요렇게 중간권 열권이라는 게 여기에서 온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여기 뭐 있다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100km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비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한대. 균질권과 비균질권의 차이는, 자, 얘는 기온 분포고요. 뭘 그려보자? 평균 분자량을 그려보자라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나타난대. 평균 분자량. 평균 분자량 일정하고요. 얘는 일정하지가 않지, 그지?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균질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공기들이요, 혼합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대. 공기들이 골고루 잘 섞인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어떻더라?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조성이 어떻대요? 일정하게 나타난대.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변화가 오는 거라고. 그치만 비균질권 같은 경우는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주로 뭐다? 가벼운 기체들이 많아. 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대. 확산작용에 의해 어떻더라? 높이 올라갈수록 주로 누가 많니? 수소라던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가 많게 되고, 여기는요, 적게 된다는 얘기. 뭐 때문에? 확산작용에 의해. 그래서 혼합작용이 일어난 조성이 일정한 균질권과 혼합작용이 있는 균질권과 확산작용에 의해 대기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비균질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가 된다면 기권의 기본적인 생성 원리와 각각의 층상 구조의 특징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교재 7페이지 보면요, 기권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지. 간단하게 구두로 정리하겠습니다. 기권은 무슨 역할을 한다? 앞서 우리가 뭐다?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지, 그지? 왜?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해주고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자, 동그라미 1번. 유해한 우주선인 자외선 흡수. 두 번째는요, 온실효과 일으키는 게 누구래요? CO2와 수증기. 또 게다가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기체 성분들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한다. 자, 이 정도 정리된다면 기권 정리 끝! 7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7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는 A층이 형성돼요. A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오존층이 아니죠. 왜? 온도가 올라가는 정체 구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A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성층권이 형성돼요? 생물권 육상이 형성되는 거 맞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육상생물 출현은 뭐다? 오존층 형성이잖아. 맞아, 틀려?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 성층권 자체가 만들어진 게 뭐 때문이니? 오존층 때문일 테니까. 결국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층권 형성, 오존층 형성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기온의 연직 변화 크기. 얘는 뭐 자료 해석에 관한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금성이 더 높겠고요. 더 크겠고.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행성은 이것도 실수 많이 하는 친구 많이 하는데 금성,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건 누구? 금성만이 아닙니다. 지구만이 아니에요. 모든 행성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세계 행성 전부 다 뭐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단 온실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냐? 많이 일어나냐? 차이뿐입니다. 대기가 있다라면 정도의 차이뿐인 거지 온실효과는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금성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비율 때문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얘도 실수하기 좋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X라고 해야 될 거야. 왜? 뭐가 잘못된 거니? 비율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분압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비율 때문이란 보세요. 금성이랑 화성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CO2가 화성이 더 비율이 크지 작지 않단 말이야. 근데 화성의 온도는 어떠니? 이렇게 낮고요. 금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게 단순히 비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 자, 얘랑 얘가 비율이 CO2비 똑같이 크지만 왜 금성의 온도가 높냐? 얘는 CO2의 절대적인 양이 많고요. 얘는 적기 때문이란 얘기라고. 됐습니까? 단지 적은 대기 중에서 비율이 CO2가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얘는 많은 대기 성분 중에서 CO2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비율 때문이 아니라 뭐다? 분압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될까요? 자, 마지막 7페이지 마지막 기출문제가 되겠는데 높이에 따른 온도, 오존 농도. 자, 기역층이 뭡니까? 오존 밀도가 가장 큰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다? 그래요. 오존층이라고 할 수 있겠네. 오존층에서는 뭐다? 고에너지 입자 대부분 흡수한다. 맞니?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큰일 납니다. 자, 어디까지는 오존층에서는 뭘 흡수하는 거니?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뭡니까? 고에너지 입자라고 나와 있어. 대부분 흡수하는 건 누구니? 얘는 뭐더라? 지구 자기장에 의한 누구? 외권. 좀 더 정확하게는요. 도넛 모양의 자기장, 배는 데에서 흡수하는 거라고. 입자랑 자외선이랑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오존이 없다면 기권의 층상구조. 현재보다 단순할 것이다. 맞니? 맞겠네요. 만약에 오존이 없다면 어떻게 나타나? 이러한 꼴로 나타나겠지. 아까 보여줬었다, 그지? 오존층이 없어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는다란 대부분 다른 행성들에서는 저러한 꼴로 나타날 테니까. 마지막, 대륙권에서 지표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건 지구 내부에 있답니다. 맞니?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안 됩니다. X가 되겠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뭐다?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지구과학 수능 문제는 이딴 식으로 말장난 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일어나는 건 뭐다? 지진, 화산 같은 것들. 자, 이어서 8페이지 수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권에 관한 층상구조의 안정성, 이런 얘기들 정리를 다 했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수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수건의 분포. 자, 기본적으로 분포에 관한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다? 당연히 해수가 되겠다. 해수. 그 다음은 뭐예요? 육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공기 중에 뭐다? 수증기라는 형태로 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수증기가 바로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육수,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부분이 뭐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게 바로 빙하가 되겠고요. 빙하 다음으로 많은 게 뭡니까? 지하수. 그 다음에 뭐까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수나 하천 같은 경우는 그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빙하가 육수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아요 라고 나오는데, 자, 빙하가 육수에 가장 많다. 빙하가 뭐다? 육지에 있는 물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실제 평가원에서 어떻게 돌려서 묻는 거냐면 이렇게 묻기도 한답니다. 뭐라고요?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라면, 온실기체가 증가할 때 전체 수권 중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딴 식으로도 묻는데, 다시 한번,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현상? 지구온난화를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구온난화가 된다면 연평균 기온이 상승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빙하가 녹게 되겠다. 그럼 빙하가 녹은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당연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육수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해수의 양이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할 수 있어요 라고도 묻는다는 얘기라고. 자, 이런 식으로 돌려묻기 때문에요, 빙하가 육지에 있는 물인 거예요 라는 걸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조금 날려쓰긴 했지만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올해 수능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캡틴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수권의 뭐에 관한 얘기? 층상구조에 관한 얘기. 수권의 층상구조. 수권의 층상구조. 자, 물론 여기서도 층상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뭘로 구분한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지? 우리 앞서 정리했던 기권 같은 경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정리를 했다라면 층상구조 같은 경우는 뭐더라? 마찬가지 깊이,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 가지고 세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렇게 나타내 보자라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꼴의 그래프가 나타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권을 어떻게 요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게 될 텐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층을 뭐라고 합니까?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층을 수온약층. 수온약층. 제일 아래에 있는 층을 뭐라고 하자?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층상구조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가장 아래에 있는 심해층이요,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혼합층이 뭐다? 밀도가 제일 작은 층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그래서 각각의 층의 층상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자, 기본적으로 혼합층은 어떻습니까? 혼합층은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혼합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래.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바닷물과 아랫물이 골고루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혼합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바람 때문이다. 결국은 해수면과 해수면에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난 층. 됐습니까? 자, 반면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봤더니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이 어떠니 온도가 높은 꼴이고요. 아래쪽이 온도가 낮은 꼴이다, 그지? 그래서 상부가 온도가 높고 하부가 온도가 낮아요. 우리 지난 시간 정리했던 대로 이러한 층상구조면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수온약층은 상부가 뭐다? 핫한 거고요. 하부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꼴이에요. 그 결과 층상구조가 어떻더라고요? 안정한 층이 되겠다. 안정해. 그딴 얘기는 위에 게 내려오거나 아래 게 올라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안정한 층이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무슨 층? 혼합층과 아래쪽에 있는 심해층 사이에 뭐다? 교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류 차단. 자,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교류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니? 그래,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정리를 할게요. 교류가 차단된다는 얘기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이동 가능한가요? 에너지마저도 이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심해층을 뭐다? 물질과 에너지 출입이 없는 고립계로 만들어버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온약층. 정리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심해층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워낙에 깊은 바다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요.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껌껌하게 나타날 때고요. 따라서 위도와 무관하게 더운 적도 부근이든 추운 극지방이든 위도와 무관하게 수온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게 심해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의 심해층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온도가 낮니?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극지방의 해수가 가라앉아 침강해가지고 심층 내류에 의해
옮겨온 거예요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권의 층상구조가 정리가 되었고요. 수권의 층상구조가 정리가 됐다면 우리는 뭐다? 이러한 층상구조가 위도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권의 층상구조. 위도별 층상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세한 얘기는 어디 나와 있니? 그래프가 교재 9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당연히 뭐가 되겠다? 수온이 되겠고요. 얘가 뭐가 돼? 깊이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 이러한 꼴의 특징이 나타난대. 얘가 바로 뭐다? 중위도 지역. 반면 극지방 같은 추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꼴로 나타난대. 파란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고위도. 반면 적도 부근의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꼴의 뭐다? 그래프가 나타난대. 자, 이렇게 위도별 수온의 층상구조. 자, 기본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까지 나타나는데 위도별 특징을 따져보자라면요. 여기 나와 있는 고위도 같은 경우 어떠니? 위나 아래나 수온이 전부 다 일정하게 나타나. 어떻다? 심해층과 온도가 똑같게. 왜? 워낙에 추운 지역이라. 따라서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그냥 층상구조가 따로 없고요. 전체가 심해층에 해당하는 꼴이야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반면 중위도랑 저위도를 보게 되면 자, 딱 볼게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뭐가 발달해 있니? 다른 위도랑 특징적이게 뭐가 발달해 있다? 혼합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네. 혼합층이 발달. 자, 왜 중위도는 혼합층이 발달해 있니? 왜요? 혼합층이 발달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당연히 혼합층은 뭐에 의해?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걸 테니까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뭐다? 그래요. 중위도는요. 다른 지역보다도 바람이 강한 지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 왜 바람이 강하니? 왜 바람이 강하니? 그래, 우리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뭐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자,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위도별 에너지가 당연히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아요? 태양 복사의 도달량이 많은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고요. 고위도가 에너지가 적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이란 불균형을 그냥 보지 못해. 저위도의 많은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누가요? 바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그래요. 대기의 순환,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 해류. 자, 그래서 결국 중위도를 거쳐서 저위도에서 중위도를 거쳐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곳을 뭐라고 한다?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그 결과 중위도의 특징, 바람이 강하다. 중위도, 바람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위도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꼴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어떻더라?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자라면 누가 바람이 더 셀까요?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겨울에 많이 불어요? 그래, 여름이요. 왜? 태풍이요. 물론 태풍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름과 겨울 중에 누가 바람 많이 분다? 겨울이 더 많이 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 외분이 대기대순환, 그지? 대기대순환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결국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치?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더워. 1년 내도록 덥단 말이야. 그러면 중위도 고위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더울 테고 겨울에는 추울 테니까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북반구가 여름일 때랑 겨울일 때 누가 차이가 크겠니? 겨울이 더 차이가 크게 나겠지. 따라서 에너지 수송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더라? 여름보다는 겨울이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거야. 이렇게 최대한 이해해서 암기할 요소들을 줄이도록 합시다. 정리되겠니? 자, 지금 얘기한 게 중위도 특징. 자, 반면 저위도 같은 경우는 뭐가 발달해 있습니까?
저위도는요?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거든. 수온약층이 발달. 왜? 저위도는요, 중위도보다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두껍지가 못하고요. 이렇게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고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가 결국 뭐에 해당하니? 해수면에 해당하겠다, 그지? 해수면에 해당할 테고요. 바로 이 해수면의 온도라는 게 뭐에 비례한다? 왜 저위도는 온도가 높고 고위도는 낮니? 바로 뭐? 해수면의 온도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태양 복사에너지 도달량에 따라 달라지겠네. 그죠? 햇빛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봐. 혼합층이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 섞이는 현상일 테고요.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지? 어떤 꼴이다? 결국에 심해층은 온도가 위도별로 상관없이 다 똑같을 테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니? 수온 감률이 일어나는 구간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결국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심해층에서 온도가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건데 고위도는 어떠니? 해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직선이란 말이야. 중위는 어떠냐? 온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낮아지겠지. 다시 한번. 낮아지는 정도가요. 이렇게 나타나는 꼴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치만 저위도는 태양 복사의 도달량이 많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온도가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해합니까? 됐어요? 그럼 결국 혼합층이 발달한 중위도는 뭐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라면 수온약층이 발달한 저위도는 뭐 때문에 수온약층이 발달했니? 그래요.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많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발달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수온이 나타나는 원인, 혼합층은 바람이고요. 수온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이러한 얘기라고요. 따라옵니까? 자, 또 이런 얘기 또 한번 해보자. 조심하셔야 될 게,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건 무슨 뜻이니? 바람에 의해 혼합이 잘 일어나.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혼합층에 뭐가요? 두께가 두꺼움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건요. 두께가 발달했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두께가 발달했다, 두께가 두껍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에 의해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섞이면 많이 두꺼워져. 그래서 두께에 의해서 발달했다, 아니 발달했다가 판단이 된다라면 수온약층의 특징은 뭡니까? 층상 구조가 뭐하다고요? 안정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보다 안정할수록 뭐가 발달했다?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두께가 아니라 뭐다? 수온 감률이 어떨수록 클수록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실제 볼게요. 봐봐. 혼합층의 중위도의 수온약층의 두께가 이 정도지. 맞나요? 이 정도라면 저위도의 수온약층도 이 정도로 두께가 차이 나왔나? 거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위도의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다? 수온 감률, 감소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발달했다. 수온 감률이 커서 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발달했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정리될까요?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뭐다? 저기 9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수권의 칭상구조에 관한 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 자, 문제 다 푸셨죠? 잠깐 멈추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도록 할게요. 자, 해수의 혼합작용이 가장 활발한 층은 당연히 어디가 되겠니? 바람에 의해 혼합이 일어나는 혼합층이 되겠고요. 중위도 혼합층이 가장 발달한 것은 태양 복사기 때문에 맞니? 중위도의 혼합층이 발달한 것은 뭐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X가 되겠네. 세 번째,
저위도에서 가장 발달한 층은 당연히 수온약층인 B가 되겠죠. 다음, 수온약층의 두께는 저위도에서 가장 두껍다. 맞냐?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수온약층이 저위도에서 가장 발달한 건데 가장 발달했다는 게 두께가 두껍다는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X가 돼야 되겠죠. 두께가 아니라 뭐다? 수온 감률이 크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B층 심해층, 수온약층은요. A.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모두의 교류를 차단한다. 그 결과 심해층을 뭐요? 고립계로 만들어버린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중위도에서 A층은 혼합층은요. 바람이 겨울에 더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 더 발달한다라고 해야겠고요. 당연히 각층의 밀도는 아래에 있는 것일수록 밀도가 크게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 교재의 8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수건에 녹아있는 용존 물질에 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수건의 용존 물질. 자, 일단은 볼게요. 육수와 해수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육지의 물이 어떻게 이렇게 해수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물론 육수에 가장 많은 물질과 가장 많은 물은 뭐다? 빙하겠고요. 이 빙하가 해빙되면서 해수로 녹아 들어가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다? 뭐에 의해? 하천유입에 의해 육수가 해수로 옮겨가겠다. 또 게다가 우리 이런 얘기 나오죠. 하천유입에 의해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천유입에 의해 풍화, 침식작용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자, 어쨌든 육수랑 해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육수에서 가장 많은 놈이 누구니? 탄산수소이온이래.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예요? 칼슘이온이라는 얘기야. 자, 근데 어디에? 오히려 바닷물에는요. 누가 제일 많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가장 많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육수와 해수에 이렇게 용존 물질이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라는 얘기라고. 되냐? 자, 일단은 육수 같은 경우에 탄산수이온과 칼슘이온이 많은데요. 해수로 간 순간 탄산수이온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칼슘이온 여기 있단 말이야. 결국은 얘랑 얘가 어떻게 됐다? 줄어드는 꼴이다, 그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수에 이렇게 많던 탄산수이온과 칼슘이온이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이에요? 이미 앞서 다 얘기했었지, 그지? 뭐다? 침전되어 가라앉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산수이온이 무슨 형태였냐? 원래는 대기 중에 CO2였지만 이러한 CO2가 뭐 해가지고요? 해수에 용해되어 탄산수이온 형태 또는 탄산 형태로 존재했었고요. 이러한 이온들이 누구랑? 칼슘이온과 결합해서 뭐 됐다? 침전, 가라앉아서 뭐 됐다? 탄산염 또는 석회암이 된 거야. 이렇게 정리했었지. 기억납니까? 자, 침전되어 줄어든 게 된 걸 테고요. 자, 해수에는 가장 많은 게 뭐니?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얘랑 얘가 만난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바닷물이 짠맛 나는 거. 염화, 마그네슘, 쓴맛 나는 거. 얘들아, 그 정도는 알지 않냐? 바닷물이 왜 짜요? 바닷물이 왜 짜니? 몰라요? 맷돌. 우리 둘째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바닷물이 왜 짠지 알아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지? 당황해가지고. 맷돌 빠뜨렸잖아. 소금 나오는 맷돌. 미안합니다. 그죠? 해수가 이렇게 짠 이유는 뭐 때문이니? 자, 지금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바닷물이 왜 짠지가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육수에는 많지가 않았는데 확 늘어나 버린 꼴이지, 그지? 뭐 때문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바다 아래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요. 지각에 있던 물질들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염화이온이 늘어난 거라고요. 또 하나, 나트륨이온 이렇게 왜 늘어났니? 그래, 지속적으로 육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육수보다는 하천이라고 할게요. 하천 유입에 의해 뭐 됐다? 축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서 쌓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설명이 끝난 거네. 바닷물을 왜 짜니? 해저 화산 활동과 하천 유입에 의한 염류 공급에 의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수와 해수의 이처럼 이온의 구성 비율이 다름을 좀 신경 써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랑 여기랑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네. 칼슘 이온. 여기도 칼슘 이온이 있고요. 여기도 칼슘 이온이 있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이러한 자료가 주어지고요. 이렇게 문제를 묻습니다. 칼슘 이온의 양은 육수가 많나요? 해수가 더 많나요? 너무나 당연한 걸 왜 물어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낚이기 딱 좋은 복입니다. 보세요. 육수 같은 경우는 얼마래? 15. 그렇지만 해수에는 얼마 있니? 0.41. 아무 생각 없이 육수가 더 많아요? 땡. 뭐가 문제인 거니? 자, 문제는 뭡니까? 단위. 자, 평가원에서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낚으려고 무진장에 애쓰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떡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 현혹하는 거. 우리는 여기 숫자 말고 뭐까지도 감안해야 되니? 단위까지. 자, 그러면 봐봐요. 육수 같은 경우는 칼슘 이온이 얼마? 15mg이 들어있다라면 해수는 얼마 들어있니? 0.41이 아닙니다. 0.41g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니? 410mg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칼슘 이온의 양은 누가 많다고요? 해수에 더 많은 거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 쌤! 왜요? 금방 뭐라 그랬어요? 육수에는 칼슘이 많고요. 해수에 칼슘이 적다면서요. 맞아. 근데 이건 뭐예요? 그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실제 녹아있는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치만 앞서 캡틴이 얘기했던 얘가 가장 많고 다음이고 얘가 가장 많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뭡니까? 전체의 양 중에 차지하는 뭐다? 비율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야. 다시 한번. 육수의 탄산수용과 칼슘이온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뭐가요? 절대량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육수에 녹아있는 물질들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해수로 갔더니 어떻게 됐냐? 줄어들었니? 절대량이 줄어든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 줄어들었다고요? 전체에 녹아있는 염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뜻이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거는 비율에 관한 얘기. 때로는 문제에서 뭐라고도 묻는다? 절대량도 묻기도 한다. 정리되겠습니까? 될까요? 자, 수권의 용존물질 정리가 끝났고요. 또 우리 9페이지 위에 보면 뭐 나옵니까? 따로 판사 안 하겠습니다. 수권 역할은 기본적으로 물은 뭐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물의 특징이 뭐였었니?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요. 열 에너지를 저장하기 굉장히 용이해. 태양 에너지를 잘 저장하겠고요. 또 생명체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 물이라는 물질도 저장해 있는 꼴이겠지. 또 아울러 각권을 순환하면서 이처럼 물질도 옮겨주기도 하고요. 열 에너지도 옮겨주기도 한다. 또 뭐까지요? 하천 유입처럼 강물이 육지를 흘러가면서 뭐 하더라요? 풍화, 침식, 운반작용까지. 정리되겠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9페이지 안에 나와 있는 용존 물질에 관한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오타가 있더라고요. HCO3는 이가가 아니라 일가음이온인 거지, 그지? 쏘리. 자, 어쨌든. 자, 용존 물질 중 칼슘 이온의 비율은 누가 높니? 당연히 하천수가 높게 되겠고요. 탄산수 이온 비율이 하천수보다 해수에서 낮은 것은 뭐 때문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그지? 얘랑 얘가 만나서 뭐 되었기 때문에? 침전되었기 때문에. 침전됐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누가? 수권에 있던 이온들이 어디로 옮겨간 거니? 직권으로 옮겨간 거야. C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하천수와 해수의 염화이온 비율이 다른 것은 주로 뭐 때문이다? 염화이온이 해수에서 늘어났지요. 늘어났단 말이야.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해. 그딴 얘기는 뭐다요? 직권에 있던 물질이
수건으로 녹아 들어간 거야. D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하천수에서의 나트륨 비율이 다른 것은 나트륨 비율이요 하천수보다 해수가 더 많지, 그지? 이유는 뭐 때문이랬니?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나트륨 이온이 쌓였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이 나트륨 이온은 어디서 났다는 얘기니? 바로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지각에 있던 일부 물질들이 녹아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나트륨 이온. 따라서 얘도 결국은 뭐다? 지각에 있던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간 거니까 D 때문이지 않겠니?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캡생유지 10페이지 직권에 관한 얘기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기권, 그 다음에 수권까지 정리가 됐고요. 세 번째, 직권에 관한 얘기. 직권. 일단 뭐 직권 같은 경우도요. 뭐다? 층상구조가 나타날 거야. 직권이 뭔지는 알 테고요. 직권의 층상구조. 이렇게 지구를 수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본다라면 당연히 뭐다? 내핵, 그 다음에 외핵, 멘틀과 지각까지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되는 거다, 그지? 다시 한번 얘가 뭐라고요? 지각이 되겠고 얘는 뭐요? 멘틀, 지각, 멘틀,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까지. 자, 기본적으로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다?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러한 직권의 층상구조는 언제 일어났다고요? 원시지구 형성 과정에 마그마의 바다 상태일 때 상대적 밀도가 큰 물질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이러한 층상구조가 되겠다, 그지? 뭐라고? 가라앉아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다고요. 당연히 땅속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어떻게 되니? 높아지겠고요. 압력도 어떻다? 압력도 커지게 될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자, 근데 이렇게 직권을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4개 층이 맞긴 하니? 땅 파고 들어가 봤어? 실제 현대에 우리 인간들의 기술로는요, 멘틀까지도 못 들어갑니다. 왜? 워낙에 온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4개 층인지 어떻게 알았냐? 캡틴이 최근에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 그지? 그 뭐지? 커다란 얼굴 석상을 뭐라고 하지? 모아이 석상? 맞나요? 모아이 석상이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서 있고, 그지? 지구 반대편에요, 이렇게 스톤헨지가 이렇게 있지. 돌덩어리, 커다란 돌덩어리 서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제 지구 안에요, 이렇게 사람 같은 게 있고 발이고요, 발가락이 이렇게 나 있는 거래. 그럴싸하지, 그지? 캡틴이 이거 신박한데? 이 생각을 했거든. 자, 근데 문제는 실제 지구가 이런지 누가 알아? 가봤냐고. 모르잖아, 그지? 참 사람도 머리 좋은 것 같아. 왜 이게 아니고 이거란 얘기니? 뭐 가지고요?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잖아, 그지? 뭐 때문에? 지진파 속도, 분포에 의해. 자,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파동, 각각의 지진파라는 놈은요,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경계라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경계 부분을 지날 때 지진파가 아예 통과를 못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통해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지진파 속도 분포로. 됐나요? 또 우린 다르게 얘네들을요, 이렇게 2개 층으로 구분하기도 한대. 내핵, 외핵이 뭐냐 합쳐서 핵.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각, 멘틀. 그래서 앞서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내핵, 외핵 같은 경우 뭘 이루어졌니?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원소를 이루어졌고요. 지각, 멘틀 같은 경우 뭘 이루어졌습니까? 규소와 산소,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지진파 속도 분포로는요, 4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지구 직권의 구성 물질로는 몇 개? 크게 2개 층으로 구분한다는 얘기까지. 자, 또 우리는 각각의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면, 자, 기본적으로 지각은 고체, 멘틀도 고체,
내핵도 고체지만 외핵만 무슨 상태니? 액체 상태가 되죠. 자, 외핵 액체 상태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지진파, P파와 S파. P파는요, 고체, 액체 다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뭐만? 고체만 통과한다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P파가요, 외핵을 통과할 수 있는 건데 S파는 어떠니? 통과하지 못하는 걸 통해 액체임을 알 수 있었다, 그지? 액체? 액체라고 얘기를 하면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 그래요.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외핵은 뭐 할 수 있니? 대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었지, 그지? 외핵의 대류에 의해 뭐가 발생해? 지구자기장. 그걸 뭐라고 했었냐?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했었다, 그지? 외계 대류에 의해 지구의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 다이나모 이론까지 얘기했었고요. 요 외계 대류에 의해 뭐다? 지구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외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멘틀 같은 경우는 어떻다? 지구 내부 중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멘틀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어떻더라? 상부와 하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멘틀 상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각처럼 단단하다. 단단한 암석질로 이루어졌다면 하부 같은 경우는 얼랄라 분명 고체이긴 합니다만은 뭘 가지고 있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성. 고체인데 유동성 말이 되나요? 된대. 플라스틱처럼 얇은 플라스틱이 막 힘을 가하면 이렇게 움직이지, 구부러지잖아, 그지? 그와 같은 유동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멘틀 하부에 유동성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뭐가 일어난다고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겠고요.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대단원, 이단원, 고체지구 변화의 핵심이 되는 판의 이동에 관한 얘기까지 설명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멘틀 하부 유동성이 있어요. 멘틀 대류 일어나는 부분을 뭐라고도 부른다?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연약권. 연약권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딱딱한 돌덩어리네.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권과 연약권. 됐나요? 그럼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멘틀 대류에 뭐가요? 판이 이동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도대체 판은 뭔데? 어느 걸 판이라고 하나요? 바로 의외로 놓치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암석권을 줄여서 뭐라고 하자?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권을 줄여서 판. 다시 말해 지각과 멘틀 상부 단단한 부분을 합쳐서요. 우리는 뭐라고 하자?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단원 고체지구 변화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또 아울러 지각이라는 놈은 있잖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인 뭐다? 대륙 지각이 있고요. 또 바다 아래도 땅이 있대요. 해양 지각이 있다는 거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요. 이렇게 대륙 지각과 멘틀 상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부르겠고요. 반면 해양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자?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대륙판, 해양판. 자, 근데 자, 기억을 해야 될 게 어차피 이 단원에 다시 한번 다루긴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직권의 층상구조 다루는 게 더 한꺼번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암질?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강암질. 해양판 같은 경우는 뭘로요? 현무암질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화강암질, 현무암질. 화강암질, 현무암질. 화강암, 현무암이란 게 결국 암석이잖아, 그지? 자,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 뭐 이런 얘기 중학교 때 다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암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돌덩어리. 암석이라는 거는 뭐가 뭉쳐서 암석이 되겠니? 암석을 구성한 알갱이를 뭐라고 부르니? 광물이라고 부른다고. 광물. 광물은 뭐니? 여러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광물이 되는 거거든.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게다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광물 같은 경우에 주요 조암 광물이라고 들어봤니?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주로 많은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부를 텐데, 광물 같은 경우는 있잖아. 크게 색깔에 따라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로 구분한대. 우리 중학교 때 외우긴 했었거든. 밝은색 광물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다요? 석영과 장석. 석영과 장석이 대표적인 밝은색 광물이고요. 어두운색 광물 같은 경우는 뭐 있다? 흑운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 요딴 것들이 있대요. 근데 결국 이러한 광물들도 뭘로 이루어졌다?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바로 뭐 때문이다? 철과 니켈 아닙니다. 철과 니켈 핵이고요. 철과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상대적으로 뭐 하면 많으면 어두운색 광물이 되는 거고요. 얘가 적다라면 뭐가 돼? 밝은색 광물이 되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자, 이런 얘기는 교과가 안 나온 얘기긴 한데 참고로 알아둘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 잘 보세요. 결국 암석이라는 놈이 있잖아. 밝은 광물로 구성되면 암석도 밝게 되겠고요. 어두운 광물로 구성된다라면 어둡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뭔 얘기하냐? 화강암, 현무암, 요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캡틴 교재 저기 한번 넘겨볼게요. 암석 구경 좀 하고 올게요. 32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32페이지 보면 화성암의 종류가 나와 있다, 그지? 왼쪽에 조그만 그림 현무암 보이니? 잘 알고 있잖아. 현무암 뭐다? 제주도에 많은 돌 하루방 만드는 암석이지, 그지? 검어요. 반면 화강암은 어떠니? 밝은색, 하얀색 돌덩어리에 까만 점이 다다다다다 박혀있는 건물 외장대로 많이 사용하는 암석이 바로 화강암이지. 색깔 확인했니? 돌아올게요. 그럼 결국엔 이러한 밝은색 광물이 많이 모여요? 뭐 된다는 얘기니? 대표적인 화강암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어두운 광물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다? 현무암 같은 어두운 암석이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지금 캡틴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요, 밝은색 암석과 어두운색 광물이 뭐 때문에 차이 난다고요? 철과 마그네슘 같은 뭐다? 금속 원소의 성분비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밝은 놈과 어두운 놈 중에 금속 원소가 누가 많니? 어두운 놈이. 금속 원소가 많다는 얘기는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단순하게 그냥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라고 하면 끝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 암기할 여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절대 안 까먹겠지, 그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뭐다? 직권에 관한 얘기. 마지막에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요. 그 결과 서로 다른 판이 충돌할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하는 거야. 2단원에 관한 내용 프리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다음 11페이지. 이제 다음에 우리는 뭐다? 주요한 얘기들, 기권, 수권, 직권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에 관한 얘기를 하자? 외권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뭐였다? 지구 대기권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상 대기권이나 기권이라 하면 1000km. 지표면에서 1000km 정도까지를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0km 바깥쪽을 뭐라고 하자? 외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외권 중에 뭐가 있다고요? 외권에 뭐가 있다? 지구둘레 도넛 모양의 자기장 영역. 베넬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넬런데. 자, 베넬런데. 다시 한번. 베넬런데라는 건 이제 지겨워.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 외핵이 뭐 하기 때문에? 대류하기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이 외핵의 대류라는 게 뭐다? 다이나모 이론. 그지? 이미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베넬런데라는 놈이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대부분을 차단한다는 얘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권할 때 강조했었습니다. 뭐다요? 자, 우주선,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하느냐 아니면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 됐습니까?
자, 고에너지 입자의 대부분을 차단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고에너지 입자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다? 대전된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대전된 입자. 전하를 띤 입자. 자, 저기 사단원 가면 우리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태양에서부터 태양풍이 불어온다, 그지? 이 태양풍이라면 진짜 바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뭐다? 크게 두 가지. 얘와 같은 대전된 입자가 있고요. 또 뭐 있니? 전자기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대전된 입자를 막아주는 게 누구다? 바로 베넬런데 지구 자기장이란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주선하고 다른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볼게요. 지구가 있는데, 자기장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있는데, 이러한 꼴로 베넬런데가 나타난다라면 우리는 뭐까지요? 태양의 위치까지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야. 태양이 어디 있게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당연히 태양이 어디에? 오른쪽에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강한 태양풍에 의해 지구자기장이 영향을 받아 쏠려 있는 꼴이다. 됐습니까? 또 아울러 태양으로부터 뭐 날아온다고요? 대전된 전자나 양성자 같은 대전된 입자가 슝 하고 날아오다가 어딜 지나? 지구 자기장. 얘가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전하 띤 입자가 이동한다는 거 전류가 흐르는 꼴이잖아, 그지? 전기장과 자기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그지? 동전의 양면 같은 꼴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대전의 입자가 날아오다가 자기장 영역에 속하는 순간 어떻게 되니? 슝 하고 자기장 따라서 몰린다고. 어느 쪽으로? 극지방으로. 그래서 태양풍 대전된 입자가요, 어느 쪽에 많아요? 와, 극지방에 많이 몰려있네? 그래서 극지방에 대전된 입자 때문에 뭐 나타나니?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야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다? 외권은요, 고에너지 입자 대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뭐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 끝!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생물권까지. 자, 생물권이야 뭐 자세한 얘기는 생명과학에 다루게 된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났니? 수중생물. 수권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은 어디? 오존층. 차례차례 적어볼까요? 수권에서 어디로요? 직권으로 뭐 하게 되었다? 영역을 확장하게 됐는데 이 생물권이 수권에서 직권으로 영역을 확장한 절대적인 배경이 뭐가 되겠다? 오존층 형성에 의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지? 그 이후에 뭐까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 기권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정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11페이지 아래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 권역 중 생물권이 가장 늦게 생성되었다. 일단은 나와 있는 게 A랑 B가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지? 생물권이 처음으로 등장한 B가 뭐가 되겠다? 수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A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직권이 되겠죠. 따라서 생물권이 가장 늦게 생성된 거는 당연한 걸 테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원시지구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였니?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직권과 기권이 거의 동시에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가 뭐 만들어졌어요? 수권이 만들어졌으며 마지막에 뭐까지? 생물권까지 등장하게 된 거야. 됐니?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강의 돌려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생물권의 공간 범위가 어디에서요? 당연히 수권에서 직권을 거쳐 기권으로 확장되었다. 세 번째, 생물권 범위 확장되면서 당연히 상호작용보다 복잡해진 게 맞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다? 지구계의 구성요소, 기권, 수권, 직권, 외권, 생물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페이지 지구계의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이런 얘기들 할 텐데요. 자, 뭔 얘기가 나오니? 일단은 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 자,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영역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 개 같은 경우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까지. 자,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바로 뭐다?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니? 또는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니? 가지고 판단합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출입이 자유롭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텐데, 열린 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수권, 직권, 생물권, 기권, 요딴 것들. 따라서 각각의 권역들이요, 서로 뭐다? 물질과 에너지가 원활하게 출입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곳. 얘를 뭐라고 한다? 열린 개. 반면 닫힌 개 같은 경우는요, 그래, 지구계가 대표적인 해당하는 텐데, 지구계. 자, 태양으로부터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지구에 있는 물질이 우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지. 또 우주에 있는 물질이 쉽게 지구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구계는 대표적인 닫힌 개에 해당하겠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유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로켓을 쏘아올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물질을 이동하지 못하고 에너지 출입만 가능한 걸 닫힌 개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반면 물질과 에너지 모두 출입이 불가능한 게 뭐다? 고립계. 자, 아까 전에 수권의 층상구조 얘기할 때 얘기했었던 겁니다. 바로 뭐? 심해층이 안정한 수온약층 때문에 혼합층과 물질과 에너지 출입이 차단된 고립계에 해당하겠다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개,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룰 얘기가 바로 뭐다? 지구계는 뭐라고요? 닫힌 개에 해당할 텐데, 물질 출입은 지구계 안에서만 일어나 우주랑 주고받지 않지만 뭐다요? 에너지는 원활하게 주고받는 꼴이다. 그래서 지구계에 있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구계에 있는 가장 많은 지구계 에너지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지한다. 거의 99% 이상이.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니?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테고요. 태양은 그러면 이러한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바로 태양의 핵에서 뭐 일어납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낸다. 수소 4개 수소 원자가요, 하나의 헬륨 원자로 바뀌면서 질량 줄어든 분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꼴. 됐나요? 두 번째, 지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바로 뭐가 일어난다? 외핵과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뭐다? 판의 이동, 지진,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서 뭐 직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지구 내부 에너지를 지진, 화산 활동에 의해 방출하는 역할도 하는 거에 바로 직권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니? 결국 지구 내부가 뜨거워요. 뭐 때문에? 자, 요거는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다? 방사성 동위원소. 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 하기 때문에? 붕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이 바로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구계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뭐니? 쉽게 말해 밀물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거다. 그지? 밀물썰물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바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 게 뭐다? 조력 에너지. 우리 흔히 태양과 달이라고 하지, 그지? 그렇지만 달과 태양이라고 적은 이유는 조력 에너지 영향을 주는 거는 태양보다 달이 더 크기 때문에. 왜? 가까워서. 자, 이렇게 우리는 뭐다? 지구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들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뭔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 이런 얘기들. 쌤! 왜? 태양 복사에는 지구 내부의 조력 에너지.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 어디 갔나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어디 있어요? 분명 계속해서 언급했던 게 뭐였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다라면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 뭐라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어디 있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뭐가요? 지구가 달궈진다라면, 데워진다라면 방출하는 게 바로 뭐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결국엔 지구 복사라는 것,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것도 근원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다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계라는 놈이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가요 어떻게 된다? 돌고 돈다는 얘기. 돌고 돈다는 얘기. 자, 엄밀히 말하면 우리 물리학에서 다루는 연력학 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한다면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표현을 쓰면 아니 됩니다. 왜?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뭐다? 쓸데없는 엔트로피,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배웠지만 그래요? 물리 따위나 줘버립시다. 우리 지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에너지는 뭐다? 돌고 돌 수 있는 거야 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구계 에너지. 자, 지구를 이렇게 4분의 1 반구로 그려보자라면 상대 여기가 뭡니까? 저위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고위도가 될 거예요. 저위도, 고위도. 자, 그러면 저위도냐 고위도냐라는 게 결국은 뭔 차이가 나니?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별로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 태양 복사에 누가 크니? 당연히 저위도가 어떻게 된다?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라고요. 그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지구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고요. 반면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 복사에는 뭐더라?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될 텐데 물론 저위도랑 고위도를 봤을 때 당연히 얘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방출하는 정도도 어떻더라고요? 저위도의 지구 복사를 클 수밖에 없어. 그치만 얘가 큰 것보다 얘 큰 게 조금 크거든.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난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얘가 큰 거고요. 고위도에서는 오히려 얘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자, 그 결과 저위도는 어떻더라? 에너지가 과잉 남아돌고요.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어떠니? 에너지가 부족한 꼴이라는 거야. 자, 자연은 이런 불균형을 그냥 못 봅니다. 자, 고위도의 부족한 에너지를 누가요? 저위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메워주게 될 텐데 이렇게 에너지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누구에 의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이동해 가는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결과 중요한 얘기 했었다 그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이동한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에너지 수송량은 어디가 가장 크다? 중위도에서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위도에서 에너지 수송이 많아요. 뭐에 의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따라서 어떻다? 중위도의 특징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그렇구나라는 수준의 아주 쉬운 내용들. 자, 정리하시고요. 이어서 우리는 뭐다? 에너지 말고요. 지구 내부에서의 물질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튼 교재 13페이지. 이제는 뭐다? 에너지 순환이 아닌 물질 순환. 물질 순환 첫 번째 얘기. 뭐에 관한 얘기다? 물이라는 물질이 순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계라는 건 뭐라 그랬니? 닫힌 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닫힌 계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물질 출입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했었어. 따라서 지구계 안에 있던 물질들의 양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총량이요 아니변에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다. 자, 물질 순환의 대표적인 게 물 순환과 뭐다? 탄소 순환. 이게 주로 문제가 나올 텐데요. 물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지구계 내에 있는 총량은 어떻다? 변하지 아니합니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에 관한 얘기? 물수지에 관한 얘기야. 물수지.
자, 물수지가 뭐예요? 수지가 뭐니? 그 수지 말고. 수지가 뭐예요? 수입과 지출 얘기하는 거라고.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어떻다? 또는 무역수지가 적자니 흑자니 뭐 이딴 얘기를 하게 되지, 그지? 수입과 지출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물수지, 각각의 권역, 당연히 지구계라는 계 안에서 물의 총량이 변하지 않지만 수권, 지권, 기권에 따른 각각의 권역의 물수지는 뭐다? 항상 뭐 해야 돼? 평형 상태여야 하는 거야. 이게 핵심적인 얘기. 자, 얘만 하시면 어지간한 문제 다 풀릴 거예요. 자, 어떤 식이냐? 추론 문제가 나온다면 봐봐. 여기 나온 얘를 뭐라고요? A라고 두고요. 얘를 B라고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찾아라? 각각의 권역에 뭐다? 물수지가 평형 상태임을 통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물순환 쭉 나와 있는 건데, 자, 물이라는 물질이 각각의 권역. 그래요. 해양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양. 그 다음에 뭐 있다? 육지. 그 다음에 대기까지. 직권, 수권, 기권 따로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양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물을 수지 들어오는 양과 수입, 또 뭐 있다? 지출까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보자. 자, 해양 같은 경우는 자, 수입과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이 들어왔대. 바다 입장에서는 물을 뭘로 받아들이니? 강수라는 형태를 통해 얼마만큼? 98만큼을 뭐 하게 된다? 얻게 된다는 얘기야. 반면 빠져나가는 건 뭘로 빠져나갑니까? 증발을 통해 빠져나가게 될 텐데, 바다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게 얼마니? 109만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자, 볼게. 우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일반적으로 있잖아. 지금 강수량과 증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수라는 건 뭐다? 직권이든 수권 입장에서든 간에 물이 들어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증발이란 건 뭐니? 빠져나가는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자. 강수량에다가 뭐다? 증발량을 빼버려. 그 얘기는 잘 볼게요. 강수량은 물이 들어오는 거고요. 증발량을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결국은 강수는 유입되는 거고요. 증발은 유출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강수량에서요. 증발량 뺀 값을 순유입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 순유입량. 자, 뭐 내가 물건을 사다가 판단 말이야. 물건을 떼어다가 도매값에 사서 소매값에 넘긴다고 친다라면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어. 근데 얘를 얼마다? 2,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럼 당장에 내 손에 돈이 얼마가 쥐어지니? 2,000원이 쥐어지겠지, 그지? 그죠? 그럼 내 오늘 수입이 얼마예요? 2,000원. 그치만 실제 나의 수입이 2,000원은 아니지, 그지? 실제 수입은 얼마니? 1,000원이라고 할 거 아니야. 1,000원에 떼다가 2,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2,000원이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순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와 같은 꼴이란 얘기야. 들어온 양, 빠져나간 양. 그러면 볼게요. 이 해양 입장에서는 얻은 게 98인데요. 이런 게 109란 말이야. 이익이냐 손해냐? 손해지. 유입된 꼴이에요? 유출된 꼴이에요? 유출된 꼴이야. 얼마만큼이? 11만큼이 유출된 건데 여기서 물은 건 뭐냐? 유입량을 얘기한단 말이야. 순유입량, 얘 돈 벌었냐? 물 벌었냐? 잃었어! 손해난 거라고. 마이너스 11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육지 입장에서는 어떠냐? 육지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뭐다? 강수. 물이 들어왔대. 얼마만큼? 26만큼이 들어왔는데요. 증발을 통해 빠져나간 게 얼마입니까? 증발을 통해 빠져나간 게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얻은 게 26이요. 이런 게 15가 될 텐 거니까 물 얻은 꼴이니 잃은 꼴이니? 얻은 꼴이야. 순유입량이 얼마다? 플러스 11이 된다는 얘기야. 강수량과 증발량을 통해 알아본 순유입량. 됐습니까? 그러면 대기 입장에서는 봅시다. 사실 대기 입장에서는요. 강수가 유출량이고요. 증발이 유입량이 되겠지.
대기 입장에서는 뭐다? 증발을 통해 물을 공급받은 게 얼마? 증발. 해양으로부터 109를 받았고요. 육지로부터 15를 받은 거니까 124가 되겠네. 반면 강수를 통해 뭐 하게 됐다? 잃게 된 거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26. 얘 얘기하는 거지. 결국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4. 우와! 대기 입장에서는요, 순유임량이 얼마니? 제로. 됐습니까?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니? 물수지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자. 해양과 육지를 따졌더니 해양은 계속 물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는 꼴. 육지는 어떠니? 물이 계속 들어오는 꼴이란 말이야. 그럼 바닷물은 점점 줄고요. 강물은 점점 늘어나니?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뭐 하게 된다? 여기 나와 있던 육지에 남는 물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해양위로 흘러들어간다고. 뭘 통해? 하천 유입을 통해.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하천 유입에 의해 물이 어떻게 해요? 빙글빙글 순환함으로 인해 하천 유입으로 인해 뭐 하게 된다? 그래요. 지각의 풍화 침식을 유발하면서 지형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따지자라면 뭡니까? 각각의 권역의 물수지는 대기는 이미 뭐였니? 평형 상태였고요. 순유입량, 순유출량 따져졌을 때 해양은 손해, 육지는 이익이었지만 결국은 옮겨감으로 인해 물수지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물순환의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나마 여기 수업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들 하는 얘기들. 자, 정리 들어갈게요. 자, 물순환 에너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 근원은 뭡니까? 바로 뭐가 되겠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고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총 증발량과 강수량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야. 왜? 왜냐하면 기권의 뭐다? 물수지가 평형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물이 증발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이건 뭔 말이야? 라는 얘기인데 볼게요. 이렇게 바다가 있대. 바다에서는 물이 무슨 상태? 말 그대로 물, 액체 상태인 거지, 그지? 그러다가 얘가 뭐 한다? 증발해서 어디로 날아갑니까? 수증기가 돼버려.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볼게. 얘가 뭐다? 액체 상태고요. 얘가 기체 상태라면 액체, 기체 누가 에너지가 큽니까? 기체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뭐 한다? 에너지를 뭐 해요? 흡수한다는 얘기. 됐나요? 그러다가 올라간 수증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로 바뀌어요? 구름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정도 상식은 있지, 그지? 구름이라는 건 물이 수증기 형태니 물 알갱이 형태니? 액체 상태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요? 구름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결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렇게 음결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물이 증발한다는 과정은 바로 뭐다? 수권에 있던 에너지를 어디로요? 기권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물은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지형 변화와 아울러 뭐까지? 에너지도 이동시켜준다는 얘기. 마지막, 해양에서 육지로의 물의 이동은 바다에서 육지로 물이 이동하니? 바닷물이 강물로 역류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잘 봐봐. 결국은 해양 입장에서는 109 주고 98 받은 거니까 얼마? 이만큼 손해본 거지. 누구에게? 대기에게 11만큼을 준 꼴이란 말이야. 근데 육지 입장에서는요 26을 받고 15가 빠져나가 11만큼을 얻은 꼴이야. 11이 모자란 꼴이야. 그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옮겨가서 뭐 하게 된 거야? 옮겨준 꼴이 되겠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해양은
육지로 뭐를 통해? 대기를 통해 얼마만큼? 10일 단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10일 단위만큼을 이동시키는 꼴이다. 정리되겠니? 물순환에 관한 내용 정리 끝. 자,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14페이지 물순환에 관한 기출문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전!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총 증발량과 강수량은 닥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다? 기권의 물수지 평형을 위해. 두 번째, 자, 요 문제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걱정을 하던데 이게 뭔 얘기냐? 자, 어쨌든 증발량과 강수량이 나와 있는 건데 320 빠져나가요, 280 들어와요. 바다 입장에선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가 되겠다, 그지? 얼마만큼? 마이너스 36만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기는 얼마? 플러스 36만큼이 이익이란 얘기고요. 육지랑 대기 입장에서 봤더니 올랄라 플러스 36이 이득이네. 대기 입장에서요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와 있는 육지가 36 남는 놈이 부족한 바다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메워주겠다. 따라서 C가 뭐가 되겠니? 스몰 C가 36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한다고요? 하천 유입에 해당하겠네. 그럼 당연히 지필풍화지 일으키는 것은 뭐다? C일 수밖에 없겠다. 바로 나오는 거다, 그지? 문제는 얘야, 얘. 자, 그럼 결국엔 각각의 권역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물수지 평형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 얘가 이만큼이 남고요, 얘가 이만큼 모자라려면 결국 어찌해야 되니?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이동해야만 평형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문제는 이 물이라는 게 수증기 형태일 때 이쪽으로만 이동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도 이동할 텐데 어디로 이동하는 게 더 많다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얼마만큼? 36만큼. 그래서 스몰 a랑 스몰 b 중에 누가 크다고요? 스몰 b가 더 큰 거야. 더 큰 건데 스몰 a랑 차이는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이 누가 크다고요? 얘가 더 크댔지, 그지? a에다가 뭐다? 36 더한 게 이거지 않겠니? 그렇다면 당연히 b-a는 얼마겠냐? 36 단위가 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잠깐 멈추시고요. 문제를 제발 좀 풀고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일단 여기서 문제가 쭈르륵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보자. 강수량 빼기 증발량. 얘가 뭘 의미한댔니? 강수는요, 들어오는 거, 증발은 빠져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에 더 뺀다는 얘기는 뭐다? 그래요, 순 유입량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한결 눈에 잘 보인단 말이야. 자, 근데 북반구 해양 입장에서는요, 순 유입량이 음의 값이야. 들어왔니? 빠져나갔니? 나갔단 얘기라고. 남반구 해양도요, 우와, 순 유입량이 음이라는 얘기는 들어왔어? 나갔어? 나갔단 얘기라고. 자, 그럼 얘를 좀 더 편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해양을 나눠. 얘가 뭐다? 해양이 되겠는데 누구? 북반구 해양과 남반구 해양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빠져나갔다라면 강수, 증발,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니? 당연히 누구에게? 대기에게 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칸이 좀 모자라니까 여기다가 대기에게 줬다는 얘기야. 자, 보자. 북반구 해양은 얼마가 빠져나갔니? 0.19만큼이 빠져나간 거야. 됐나요? 그러면 북반구 해양 입장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0.19가 된다는 얘기고요. 대기 입장에서는 플러스 0.19만큼을 얻었다는 얘기겠네. 이해됩니까? 반면 남반구 해양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이동한 건데 얼마만큼 이동했니? 얼마만큼? 얘가 1.06만큼을 손해본 꼴이라고. 그래서 1.06이 이동하는데 대기 입장에서는 1.06을 이익 본 꼴이라고.
자, 그 결과 대기 입장에서는 총 얼마만큼이 플러스 1.25만큼을 뭐 했다? 유입된 꼴이란 얘기겠네. 됐나요? 또 게다가 뭐도 있니? 육수의 유입량도 있다, 그지? 자, 이렇게 얘가 뭐라고요? 육지라고 친다라면 남반구 해양으로는 얼마가 들어갔대? 남반구 해양으로는 0.47이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0.47이 되겠고요.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0.47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또 게다가 얘는 누구에게도 줬냐? 북반구 해양에도 줬는데 얼마를 줬어요? 0.78. 0.78을 줬단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플러스 0.78을 얻은 꼴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0.78을 잃은 꼴이야. 됐나요? 그 결과 육지 입장에서는 어떠니? 총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된 꼴이겠고요. 얼마? 마이너스 1.25만큼이 빠져나간 꼴이네. 뭔가 봤던 숫자네? 그래. 눈치챘다, 그지? 결국은 뭐다? 대기에 남는 양이요. 어디로? 육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라면 대기랑 육지는 물수지 평형. 끝! 됐나요? 자, 근데 해양들을 따져보자라면 얘는 어떠니? 플러스 마이너스 좀 남아 손해야. 남네. 얼마가? 0.59만큼이 남는 꼴이겠고요. 얘 입장에서 어떠니? 우와, 얘도 딱 떨어지네. 마이너스 0.59만큼이 손해본 꼴이란 말이야. 이 상태가 요즘 돼요, 안 돼요? 아니 돼.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북반구에 남는 물이 어디로요? 남반구 해양의 부족한 물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북반구 해양 남반구에도 뭐다? 물수지 평형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한 표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멋들어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육수 유입량 얼마입니까? 얘랑 얘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 1.25에 해당하겠네. 해양에서 대기를 통해 육지를 이동한 거. 해양에서 대기를 통한 게 얼마예요? 1.25. 어디로 갔니? 육지로 간 거. 결국 얘도 얼마입니까? 1.25가 될 텐 거니까 적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쳐야겠죠. X가 되겠네. 두 번째 문제. 전체 해양에서의 증발량은 여기 보자. 증발량? 얘가 나와 있네. 자,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니? 위에 나와 있는 공식들 전체 해양이니까 얘랑 더한 값이 되겠다, 그지? 순유입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개를 더해준다면 마이너스 1.25가 될 테고요. 얘가 뭐다? 강수량 빼기 증발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증발량에 대해 정리를 해주자면 어떻게 되니? 증발량 이꼴 1.25 더하기 강수량이 될 거예요. 됐지?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거는 얘 증발량이요 1.25보다 많니? 당연하지. 강수량이 없진 않을 테니까. 따라서 뭐다? 동그라미가 되겠네.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발량은 1.25 곱하기 12 있으면 더하기 강수량인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물순환에서 거의 최고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3점짜리가 되겠다. 세 번째, 태평양에서 다른 대역으로 나가는 유출량은? 자, 태평양 입장에서 볼게요. 순유입량이 얼마니? 0.51에다가 올랄라 육수유입도 있네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태평양 입장에서는 얼마? 0.89만큼이 남는 장사인 거야.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남는 이 물의 양이 어느 바다론가로 빠져나가겠네. 따라서 0.89보랑 뭐다? 같다라고 고쳐줘야 되겠네. 네 번째,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한 해수 순이동량은? 자, 이것만 말이야. 봐봐라. 북반구에 남반구 이동했니? 얼마만큼이? 0.59만큼이. 이동했어요? 순이동량이 양의 값이겠네. 그래서 얼마? 플러스 0.59만큼일 거야. 마지막, 기권에서 수권으로의 물 순이동량은? 얘들아, 기권에서 수권 물 이동했나요? 안 했어. 오히려 수권에서 기권으로 옮겨간 꼴이죠.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순이동량은
마이너스 1.25 곱하기 10의 6승이 될 거예요.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다? 각각의 권역에서 물수지가 평형이 일어나게끔 값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물의 순환에 이어 뭐에 관한 얘기? 탄소의 순환에 관한 얘기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탄소라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계라는 계 안에서는 지구계는 뭐다? 닫힌 계이기 때문에 탄소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총량이 어때야 됩니까? 일정해야 되는 거야. 자, 물 같은 경우는 각각의 권역에서 물수지가 평형이었지만 탄소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온실기체, 인간의 활동,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요. 사실은 수지가 평형이 깨져버린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니? 지구가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순환 같은 경우는요. 총량이 일정하고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뭐다? 탄소라는 물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각각의 권역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 어느 건에서 어느 건으로 옮겨간 건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라는 물질이요. 이렇게 바다가 있다라고 친다라면 기본적으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기권에서는 어떤 상태? CO2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반면 여기 나와 있는 수권에서는 어떤 상태였니? 이미 다 얘기했었잖아. 원시지구 형성 과정에서 CO2가 어떻게 됐다? 희수의 용해됨으로 인해 HCO3- 또는 CO3-2- 무슨 형태? 이온 형태로 존재하더라. 또 여기 나와 있는 직권에서는요. 어떤 상태였니? 직권에서는 탄산염 또는 석회암 어떻게 썼다? CaCO3라고도 썼고요. 또 다르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그래요. 화석 연료 형태로도 존재하더라까지. 전부 다 무슨 상태? 그래요. 고체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생물이 있다라면 생물체 내에서는 탄소가 무슨 형태? 잘 아는 얘기다, 그지? 유기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까지. 그래서 탄소라는 놈이 각각의 권역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 원시지구에 많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해수에 용해돼.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침전되어 뭐가 됐다고요? 석회암이 되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뭐라고요? 바로 뭐? 직권에 탄소가 뭐다?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다라고까지 언급합니다. 탄소의 대부분 어디 있다고요? 직권에. 됐습니까? 일단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했던 대로 탄소가 각각의 권역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 옮겨 다닐 수 있냐라는 얘기할 텐데, 자, 석회암이 형성되는 과정은 뭐라 그랬었냐? 당연히 어디? 기권에 있던 뭐가요? CO2가 기권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기권에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던 게 뭐 어디로 넘어갑니까? 수권에 용해되면서 뭐다? 요렇게 이온 형태로 존재할 테고요. 그러다가 침전되어 어디로 가니? 직권으로 간다. 뭐다? 석회암 형태로 저장이 될 거야. 자, 또 화석연료 생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화석연료 생성. 그러면 일단은 뭐다? 기권에 CO2 형태로 있던 게 뭐해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어디로 옮겨가니? 생물권으로 옮겨가서 무슨 형태?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되겠으며, 이러한 유기물이 뭐다? 화석화 작용을 통해 직권으로 옮겨가면 뭐가 되겠다? 화석 연료가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요거 좀 신경 써두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대요? 동그라미 3번. 물에 녹아있던 CO2가 어디로 간다니? 대기 중으로. 왜? 정리를 해보자. 결국 뭐다요?
수권에 이렇게 이온 형태로 있던 게 어디로 날아가? 기권으로 CO2 형태로 날아간다는 얘기인 건데 왜 날아가나요? 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영향 주는 건 뭐가 영향을 주니? 바로 뭐다? 수온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뭐도 영향을 주니? 압력도 영향을 준대. 자, 기체가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기체가 녹아 들어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만 하더라도 왜 톡 쏘니? 탄산 때문에. 탄산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기 때문이야. 시원한 콜라, 따뜻한 콜라 어느 게 톡 쏜다? 시원한 거. 따라서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뚜껑을 열어둔 콜라랑 닫아둔 콜라가 있다라면 누가 톡 쏘니? 닫아둔 거. 왜? 압력이 크기 때문에 뭐다? 기체의 용해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면요, 지구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겠지. 맞나요?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해수에 녹아있지 못하고 빠져나오게 된다는 얘기라고.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마지막.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화석을 어디서 캐냅니까? 직권에서. 탄소가 직권이 제일 많겠죠? 직권의 탄소량은 감소하겠지. 그럼 얘가 어디로? 연소를 통해 CO2 형태로 어디로 갑니까? 기권으로. 그 결과 온실기체 증가에 의한 온실유가가 일어나겠고요. 이렇게 직권에서 기권으로 옮겨가지만 전체 탄소량 어떻다고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탄소의 순환 정리가 끝났고요. 우리는 상호작용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누가 누구에게 어느 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냐라는 얘기들. 자, 15페이지 아래 표가 나와 있다, 그지? 15페이지 아래 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도전! 자, 다들 해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화석연료가 연료가 생성되는 거다, 그지? 생성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화석화 작용에 의해 직권에 묻히게 되는 거니까 E라고 해야 될 거야. 자, 광합성. CO2가 흡수돼서 광합성이 일어났대. 당연히 CO2가 어디 있던 거니? 기권에 있던 게 어디로 간 겁니까? 생물권으로 간 게 되겠네. 사구 형성. 사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모래의 사자에 언덕구자. 사막에서 만드는 모래 언덕 얘기합니다. 모래 언덕 어떻게 만들어지니? 바람에 의해 모래가 쓸려가지고 언덕이 만들어지는 꼴. 누가 누구에게? 기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꼴이겠네요. 자, 판게아 형성에 의해 생물이 멸종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판게라는 게 뭡니까?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초대륙. 그치? 자, 판게가 만들어질 때 생물이 왜 멸종했니? 바로 해류의 변화 때문에. 해류라는 게요, 바로 기후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류가 변함으로 인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해 생물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한 거야. 그딴 얘기는 직권이 변화에 의해 생물권을 멸종시킨 거네. 직권이 생물권에게 F가 되겠다. 자, 태풍의 발생 원인. 뭐 때문입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태풍 열대지역이야. 열대지역의 에너지 원이 뭐다? 수증기 자멸. 따라서 태풍의 발생 원인은 뭐다? 열대 해상에서 많은 양의 물이 뭐하기 때문에 증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바닷물이요 증발했대.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 주는 D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적조현상은 바다가 붉게 보이는 현상이다, 그지? 바다가 붉게 보여요. 자, 왜? 바다 같은 경우에 적조류가 증가하여 바다가 붉게 보이는 현상을 적조현상. 물론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는 뭐다? 해양오염에 의한 물의 부영향화 때문이야, 그지? 자, 근데 캡틴이 의도한 건 뭐냐면요, 바다가 왜 붉게 보이니? 라고 묻는다라면 누구 때문에? 적조류 증가에 의해 바다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G라고 할게요. 물론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다 환경이 바뀌어서 적조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캡틴 의견은 이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자, 다음에
호흡에 의해 CO2가 방출됐다는 얘기는 뭐다? 아, 생물권이 누구에게? 기권에게 CO2를 뱉은 거예요. 석회암 생성은 어떻게 됐냐? 해수에 녹아있던 칼슘이온 또는 탄산이온들이 침전되어 만들어진 걸 테니까 수권에 있던 게 어디로 갔다? 직권으로 간 거네. 화산재가 분출해서 기후가 변해. 화산재가 분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층권까지 올라가. 그 결과 피양 복사인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거든. 화산재,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준 거네.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B라고 해야 되겠고요. 물과 염류 공급한데 누구에게? 생물들에게.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다? 수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준 H가 되겠고요. 자, 쓰나미가 뭐니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지? 지진해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진에 의해 해일은 뭐다? 바다가 육지를 덮치는 현상. 따라서 얘는 뭐다? 지진에 의해 해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 준 L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마지막, 엘니뇨 발생 원인. 엘니뇨 발생 원인 뭐 때문입니까? 남동무역풍이 약화됨으로 인해 뭐다요? 남적도 해류가 약화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줬네. 기권이 수권에게 어느 게 되겠다? 기권이 수권에게 C가 되겠네요. 정리될까요?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석회동굴 생성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석회동굴 생성. 석회동굴 어떻게 만들어지니? 석회동굴이란 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수에 의한 무슨 작용? 침식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하수가 흘러가지고요, 멀쩡하던 돌덩어리가 뻥 뚫려가지고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볼게. 지하수가 누구에게? 암석을 뚫은 거잖아. 맞지? 잘 봐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다? 탄소의 순환. 누구와 누구에게? 무슨 건이 무슨 건에게? 지하수가 땅을 뚫었다니까? 그러면 탄소 순환을 따지지 않으면 누구와 누구에게? 당연히 수권이 누구에게? 직권에게 라고 하면 아니 된다고요. 제일 많이 낚이는 목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요, 뭐니? 탄소의 순환이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다? 상호작용에 관한 얘기야. 상호작용. 금방 얘기했던 대로 지하수가요, 땅을 뚫은 거니까 그래 맞아. 수권이 누구에게? 직권에게 영향을 준 게 맞거든? 그치만 캡틴이 애써서 물었던 건 뭐에 관한 얘기다? 탄소라는 물질의 순환에 관해서 물었단 말이야. 원래 탄소라는 게 어디 있었니? 멀쩡하던 돌덩어리 석회암이었단 말이야. 석회암에 탄소가 들어있던 게 지하수에 녹아서 사라진 거야. 그러면 탄소라는 물질은 어디에서요? 직권에 있던 게 수권으로 녹아 들어간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 된단 말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호작용과 물질 순환은 다른 얘기고요. 특히나 석회동굴 생성에 관해서 많이들 실수를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셨으리라 믿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 다뤘다? 지국의 구성요소, 아울러 지국의 에너지, 마지막으로 지국의 물질 순환까지. 자, 이로써 우리는 뭐 대단원, 1단원, 소중한 지구의 첫 번째 중단원인 행성으로 지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큐트 심성입니다.